사진 한 장이 모든 것을 뒤집었습니다. 장례식장 천장 등의 희미한 빛보다 더 차가웠던 건 흰 봉투 한 장이었습니다. 그 봉투를 잡아당기던 손들이 혈육이라는 사실이 제일 서늘했습니다. 저는 그날 검은 옷 자락을 그려쥐고 서서 제가 아닌 아버지의 손을 대신 들어야 하는 기분을 오래도록 삼켰습니다. 저는 80을 눈앞에 두고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마지막까지 모신 맏딸입니다. 제 이름은 굳이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동네 시장에서 10수년 바느질을 하며 가족의 구멍을 꿰매듯 살아왔던 사람이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나시고 아버지는 뇌경색을 맞으셨습니다. 반쪽 몸이 말을 잃고 밤마다 숨이 헐떡여지던 그때 저와 제 동생 미정 그리고 오빠 영수는 한 장의 종이를 펼쳤습니다. 효도 계약서라고 적힌 종이였습니다. 그 종이는 참으로 말짱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 간병의 주체는 그러니까 맏딸이 책임지고 대신 향후 재산 분배와 보상, 그리고 각종 보험과 저축성 상품에 관한 몫은 공평하게 나누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글자만 보면 고르게 잘 써 내려갔고 도장도 예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 글자의 사이는 아주 넓게 벌어져 있었고 틈마다 제 잠 못 이룬 새벽과 아버지의 가래 소리와 환자의 기저귀 냄새가 스며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붓펜 대신 서러운 마음으로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엔 독박 간병이라는 단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간병은 흔히들 사랑으로 포장되지만 밤새 쪼그려 앉아 욕창을 닦고 식은 미음을 다시 드며 수분 보충을 위해 억지로 물을 떠넣는 일의 연속입니다. 아침 해가 창틀에 걸칠 때쯤 아버지의 손등 혈관 위로 주사기가 뻣뻣하게 서 있고 저는 그 바늘을 피하려 손바닥을 얇은 수건으로 덮었습니다. 낮에는 항문 주위 피부를 보호하느라 연고를 바르고 밤에는 급성 혼돈 상태로 소리를 지르는 아버지를 등으로 막았습니다. 내일은 좀 나아질까 하며 혼잣말을 하다. 매일같이 오늘 같은 내일만 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와중에 동네의 재개발 이야기가 나돌았습니다. 아버지 명의의 낡은 주택은 구역 안쪽에 박혀 있었습니다. 오빠 영수는 어느 날 슬그머니 그 집으로 전입을 넣고 눌러 앉았습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세입자 알박기를 자처해 보상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중심에 둔 채 이 집이 마지막까지 버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버지의 병세가 깊어져 요양병원으로 옮기자고 하면 그는 주소지가 재개발 보상에 중요하다며 버텼습니다. 그 버팀질이 사실은 집을 붙들고 늘어지는 알박기였다는 걸 저는 알고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말싸움이 오르내리면 맥박이 뛰고 산소 포화도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집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 집은 인질이었습니다. 환자와 딸이 함께 묶여있는 인질. 창문은 오래된 틀새로 바람을 들여보냈고 문틈은 관계의 진실을 내보냈습니다. 저는 그 집을 떠나지도 못하고 붙어 있지도 못하는 화분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간병 도중에 작은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눈빛을 또렷이 하시더니 반짝 웃음을 흘리셨습니다. 병원 복도 끝 식물대 앞이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로 아버지와 제 얼굴을 가까이 붙여 사진 한 장을 찍었습니다. 아버지는 오른손에 두툼한 부목을 대고 계셨는데 그날 아침 욕실에서 미끄러져 손목에 금이 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 부목을 하고 돌아와 병원 복도창으로 쏟아지던 햇빛 앞에서 다시는 나오지 않을 표정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인화해 조그만 액자에 끼워 침대 옆 협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밤새 울먹이다가도 그 사진을 보면 저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정이 들고 온 봉투가 제 속을 훑었습니다. 아버지의 남은 보험 목록과 상속에 관한 서류들이었습니다. 그녀는 계약서의 조항을 짚으며 독박 간병에 대한 감사는 말로 충분하다던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빠는 재개발 보상이 곧 결정된다며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기다림은 기다림을 낳고 피로는 터널처럼 길어졌습니다. 그 사이 아버지는 다시 한번 상태가 나빠지셨고 저는 중환자실 복도에 나란히 놓인 의자들 중 하나에서 목을 젖힌 채 하룻밤을 댕댕이 졸음으로 깨웠습니다. 그날 이후 몇 달이 더 지나 아버지는 조용히 떠나셨습니다. 산소통 소리가 멈추자 병실 공기는 낙엽 같았습니다. 장례식장을 예약하고 조문객을 맞이하고 영정 사진 앞에 곶감을 얹은 접시를 올려두었습니다. 저는 하루에도 12번씩 허리를 굽히며 인사를 했고 그 와중에 슬픔보다 앞서 들어오는 냉랭함을 몇 번이나 느꼈습니다. 3일장이 끝나갈 무렵 오빠와 동생이 각각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효도 계약서 사본, 다른 하나는 보험 설계색에서 받아왔다는 보험금 지급 안내문이었습니다. 그 안내문엔 수익자가 변경되었다는 문장이 선명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는 주 수익자를 맞달인 저로 해두셨다는 걸 저는 장례식장에서야 알았습니다. 그런데 동생 봉투에는 아버지 사망 2달 전 수익자가 형제자매 공동으로 변경됐다는 문장이 덧붙어 있었습니다. 그 날짜를 보는 순간 제 호흡이 순간적으로 멈췄습니다. 그날은 아버지가 응급실에서 손목에 부목을 대고 돌아오셨던 날과 불과 하루 차이였습니다. 저는 의심과 죄책감 사이에서 오랫동안 꿀을 삼키듯 입술을 붙들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 다음 며칠은 갈등의 잔혹함을 새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빠는 알박기를 무기 삼아 재개발 보상과 보험금 문제를 한 묶음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그는 집을 절대 비우지 않겠다는 뜻을 옅은 미소로 표현했고 그 표정 속에는 보상금을 조금이라도 더 이끌어내려는 의지가 선명했습니다. 동생은 법률 상담을 받아봤다는 말을 흘리며 효도 계약서의 문항 몇 가지로 저의 권리를 깎아내릴 수 있다는 계산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 대신 서류를 덮었습니다. 제가 모셨던 건 환자였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냉엄한 현실은 환자의 사라짐을 틈타 돈의 목소리를 높였고 저는 결국 그 전선 위에 끌려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기록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예약 문자, 입퇴원 확인서, 간병 일지, 약 봉투 날짜, 그리고 제 손바닥에 남은 변색된 파스 자국들까지 마음속의 증거로 묶었습니다. 효도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애매하다는 조언과 보험금 수익자 변경은 인지 능력이 명확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들었습니다. 그 어떤 말보다 제 마음을 흔든 건 아버지가 수익자 변경을 하셨다고 주장되는 날의 제 기억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복도 창문 앞 부목을 한 그 손과 함께 찍었던 사진 한 장의 빛깔이 갑자기 선명해졌습니다. 손목 위로 감아 올라간 흰 붕대와 뒤편 벽시계의 시침, 그리고 벽면에 붙어 있던 병동 안내문까지 세세히 떠올랐습니다. 저는 장례식 다음 날 협탁 위에 얹어둔 작은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액자 등판이 오래되어 나사가 헐거웠습니다. 조심스레 열자 사진 뒷면에 작은 영수증이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처치받은 기록이었고 날짜와 시간이 선명했습니다. 그 시각은 보험사 변경 신청서의 필적 감정서에 찍혀 있는 시간과 거의 겹쳤습니다. 저는 손끝이 떨리는 걸 느끼며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이 아버지가 그 시간에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사실을 웅변하고 있었습니다. 강한 훅을 다시 던지자면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사랑은 흔들려도 기록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간병의 밤은 지워져도 사진 한 장의 빛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는 말없이 모든 걸 걸어야 하는 순간이 온다는 것을. 저는 보험사 고객센터를 찾아가 정식 이의 제기를 접수했습니다. 아버지의 진단서와 입원 기록, 응급실 처치 시각, 그리고 문제의 액자 사진과 뒤에서 발견한 영수증을 첨부했습니다. 또 병원 측에 요청해 그날의 진료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의무 기록상 아버지는 진정제를 투여받고 혼미한 상태였고 우측 손목, 부목 고정 중이었습니다. 서명 능력에 중대한 제한이 있었다는 소견이 적혔습니다.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수익자 변경의 진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효도 계약서의 조항 중 부당한 부분을 다투는 절차도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집을 비우지 않았고 재개발 조합에서는 이주 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통보했습니다. 아버지 명의의 재산세 체납 고지서도 날아왔고 주택은 급속도로 관리의 빈틈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보호자 대출을 받아 밀린 세금을 정리하면서도 제 등골 위에 앉은 가족들의 시선이 무겁게 눌러앉는 걸 느꼈습니다. 동생은 법정 근처 카페에서 보자고 연락을 보내왔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으로만 만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모든 만남은 종이에, 모든 종이는 날짜와 도장으로만 남기로 했습니다. 그 사이 보험사에서는 수익자 변경의 진정성 검토를 위해 현장 조사를 나왔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응대했습니다. 조사관은 사진을 유심히 보더니 시계 바늘과 벽면 포스터의 캠페인 문구가 그 시기와 부합함을 확인해 갔습니다. 제가 몇 달 전부터 적어온 간병 일지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일지에는 아버지의 혼미함과 손목 통증 호소와 부목 고정 상태가 꾸준히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조용한 증인이었던 사진 한 장이 가장 큰 무게를 실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첫 4월비가 내리는 날 보험사에서 공식 통보가 왔습니다. 수익자 변경은 무효였고 최초 지정대로 수익금은 저에게 지급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계단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쁜 눈물이 아니라
어쩌면 지는 싸움을 계속한다고 믿었던 사람에게 던져진 한 줌의 정의 같은 눈물이었습니다. 오빠와 동생에게도 통보가 갔고 그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오빠는 알박기를 더 세게 하겠다는 암시를 지역통장 통해 흘렸고 동생은 소송을 검토한다는 말로 압박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말로 설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가진 건 사진 한 장의 힘과 기록의 끈기, 그리고 제 두 손에 남은 간병의 굳은 살 뿐이었으니까요. 갈등은 더 깊어졌습니다. 재개발 조합의 압박과 가족 간의 균열이 꼬여 들어갔습니다. 저는 아버지 장지를 찾아가 바람 쐬어 드리고 오던 길에 동사무소를 들러 전입과 세금 사항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법무사를 찾아가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진행하며 효도 계약서의 조항 중 간병에 대한 금전적 보상 약속 부분이 이행되지 않았음을 공식화했습니다. 그 즈음 동네 사람들은 오빠를 두고 알박기의 대명사처럼 떠들어댔고 그는 더 완강해졌습니다. 주말 새벽 저는 관리가 끊긴 아버지 집 앞을 쓸었습니다. 잡초는 하루를 거르지 않고 자랐고 창틀 먼지는 셋째 날이면 손가락에 굴러붙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무릎을 대고 시멘트 틈으로 고개를 내미는 민들레를 보며 기묘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견디는 건 이렇게 생을 찍고 나오는 일이구나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결정적 단서가 다시 손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던 중 낡은 코트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가 나왔습니다. 메모지에는 보험 설계사의 이름과 함께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가 수익자 변경 관련 상담을 받았다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제 이름 옆에 작은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보험사로부터 승인을 받았기에 이 메모지는 법적 필요 자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메모지는 제 마음을 다잡아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찍어 남긴 동그라미 하나를 제 쪽에 살포시 붙여둔 느낌이었습니다. 훅을 한 번 더 던지겠습니다. 사람이 남기는 건 말보다 습관이고 습관보다 흔적입니다. 흔적은 의외로 얇은 종이 뒤에 숨습니다. 버리지 못한 영수증, 돌아보지 않은 사진 한 장, 아무데나 붙여둔 자석 메모. 그 사소함들이 위기의 순간 무게를 뒤집습니다. 반전은 그 다음에 왔습니다. 동생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 심리기일에 맞춰 오빠는 재개발 조합과 은밀히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망 이후에도 무단 점유를 근거로 추가 보상을 요구했고 조합 측은 이주 지연 책임을 물어 감액을 통보했습니다. 오빠는 뒤늦게 사태를 알고 저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저는 공식 서류로만 응했습니다. 그 와중에 보험사의 내부 감사를 통해 또 다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수익자 변경 신청서에 기재된 보증인 서명이 아버지의 병실에서 간병 보조를 하던 외부 인력의 이름으로 위조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사에 협조하며 아버지의 그날 상태를 진술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수익자 변경의 무효를 다시 한번 확인했고 효도 계약서 중 부당 조항에 대해선 합의 조정으로 무효화됐습니다. 즉, 그 종이는 가족 간의 합의문이라기보다 저를 독박 간병으로 몰아넣는 족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사진 한 장과 의료 기록 그리고 뒤늦게 드러난 위조 정황이 모든 무게를 한 번에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이후로 오빠의 알박기는 더 이상 방패가 되지 못했습니다. 조합은 이주비 일부를 정지하고 강제 집행 절차를 대비했습니다. 오빠는 결국 집을 비웠고 저는 빈집 안에서 한참을 걸었습니다. 제 발자국 소리가 텅 빈 거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아버지의 숨소리를 닮은 메아리였습니다. 저는 벽지를 한 장 뜯어 보았습니다. 그 뒤엔 어린 시절 미정과 제가 벽에 그려놓은 낙서가 남아 있었습니다. 낙서를 보며 저는 오래 앓던 기침을 멈추듯 숨을 고르게 쉬었습니다. 독박 간병의 밤과 효도 계약서의 활자와 보험금 갈등의 칼날이 그 낙서 앞에서 아주 조금 무뎌졌습니다. 보험금이 입금된 날, 저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작은 봉투를 준비해 도와준 간병 보조 선생님과 이웃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병원비로 진 빚을 갚고 제 몸의 수리를 위해 정형외과와 치과를 돌았습니다. 밤마다 저를 괴롭히던 불면증 치료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를 지켜내고도 남는 건 공허일 수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동안 저는 액자 속 사진 한 장을 책상 앞으로 옮겨놓고 아버지의 그 웃음을 매일 아침 보았습니다. 사진 뒤에 붙어 있던 영수증은 다시 테이프로 붙였습니다. 저를 살려준 결정적 단서였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마지막 버팀과 저의 마지막 버팀을 함께 보여주는 조각이라 여겼습니다. 그 후로 가족들과의 거리는 어쩔 수 없이 멀어졌습니다. 동생은 몇 번 안부를 물었고 저는 형식적으로 답했습니다. 오빠와는 한동안 소식이 끊겼습니다. 어느 날 오빠가 동사무소에서 저를 기다렸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재개발 보상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고 알박기의 신화는 끝나버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말을 다시 삼켰습니다. 말 대신 제 삶을 정리해 보여주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재개발 공사가 시작되고 집이 철거되기 직전 저는 현장을 한 번 더 찾았습니다. 유니폼을 입은 인부들이 숫자와 크레인으로 움직이는 공간에서 제 어린 날을 부서진 벽 사이로 보았습니다. 빗자루로 마지막 먼지를 쓸어내듯 저는 마음속에서도 마지막 흔적을 조용히 털어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도 저는 아버지의 등짝과 손마디를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 손마디가 붕대로 덮여 있던 날 빛나던 사진 한 장이 저를 따라다니며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기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작은 가계부에 영수증을 붙이고 중요한 통화의 날짜와 시간을 적습니다. 누군가의 호의에 기대지 않는 습관을 만들고 제 감정의 진폭을 숫자로 환원해 냉정해지려 노력합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효도 계약서 같은 이름의 종이가 다시 내 앞에 놓이지 않기를, 누군가 독박 간병이라는 단어 앞에 홀로 세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족의 문제는 가족 안에서 풀어야 한다고들 말하지만 그 말은 기록과 절차 앞에서만 유효하다는 사실을 저는 배웠습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저는 한 장의 사진을 다시 떠올립니다. 웃는 아버지와 초췌하지만 포기하지 않던 제 표정이 나란히 있는 그 사진은 언젠가 제 사연을 들은 누군가의 가슴 속에도 작은 등불이 되면 좋겠습니다. 독박 간병의 긴 터널을 지나며 저는 알았습니다.
약속은 입이 아니라 손이 아니라 기록이 지킨다는 것을. 알박기의 고집도, 보험금 갈등의 날카로움도 결국은 작은 증거 하나 앞에서 고개를 숙인다는 것을. 그리고 어떤 싸움은 이겨도 남는 것이 상처뿐이지만 그 상처가 누군가에게는 방패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은 효도, 계약서와 사진 한 장 사이에서 무엇을 믿고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